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재민입니다. 자, 오늘부터 해서 무역권리사 자격 시험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겠지만 일단 무역권리사라는 시험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만 잠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 이제 4교시, 총 4과목이죠. 4과목을 총 9과목, 2과목씩 엮어서 2교시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1교시 같은 경우 1교시에 이제 2과목이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가 이 기본 무역 규범이죠. 이제 규범들 관련된 것. 요게 이제 25문제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과목이 수출입 개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2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총 1교시에 50문제를 풀어내셔야 되는 거죠. 주어진 시간은 60분입니다. 50문제를 60분, 1시간 이내에 풀어야 되는 거니까 한 문제당 약 1분보다 약간 더 시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교시 과목 같은 경우는요, 무역, 영어, 그 다음에 용어 파트가 되겠고요. 요것도 똑같이 25문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2교시의 마지막은 무역 서식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25문제 해서 60분이죠. 총 100문제를 120분 안에 풀어내셔야 되는 그런 그런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교시 때 50문제를 먼저 푸시고 그 다음에 2교시 때 나머지 50문제를 풀어내시는 그런 방식이죠. 사지선다 객관식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시험은 오지선다가 많죠. 이번 무역관리사나 그다음에 국제무역사 같은 경우는 사지선다 객관식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무역협회죠. 한국무역협회라는 곳에서 시험을 이제 출제하게 되는 민간 자격증이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많이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시험의 등장 목적 자체가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하고 무역 관련 업체에 처음 들어가서 실무적인 지식을 좀 쌓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합격률이 60에서 70% 정도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공개되어 있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 정도 된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2012년에 처음 생긴 시험입니다.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좀 난이도가 쉬웠다가 점차 좀 어려워지는 추세고요. 2015년까지 제 7회차 시험까지 치렀습니다. 2016년부터 8회차, 9회차 이렇게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시험이 진행이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일정이 나왔는데요. 2016년 상반기에는 3월에 시험이 있고요. 3월 중반, 3월 19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때 시험이 있고, 하반기에는 이제 9월 3일 날 시험이 있죠. 아직 시간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을 전공하신 분이라면 손쉽게 사실 공부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이 무역관리사라는 시험이. 그런데 무역이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바로 이렇게 인터넷 강의를 청취를 하시는 것보다 이런 이제 책을 구매를 하셨죠. 이 스타트 무역관리사라는 책이 있죠. 요거를 1회분 정도 속독으로 그냥 빠르게 한번 훅 읽고 넘어가신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2회차 정독을 하시면서 인터넷 강의를 듣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전공자는 상관이 없지만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무역이라는 게 굉장히 또 다양하고 또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있구나, 모르시는 게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런 거구나, 그냥 한번 쑥 훑어 넘어가시면 다음 이제 인강 들으실 때 훨씬 이해도 빠르시고, 다음에 효율이 올라가죠. 인풋 대비 아웃풋이라고 하죠. 내가 투입한 것보다 나오는 이제 결과물이 훨씬 좀 윤택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러면서 한번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먼저 보시면 구성 자체가요, 콘텐츠 목차를 보시면 이제 기출 내용이 한번 핵심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요. 핵심 내용이 한번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론적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기출 내용을 핵심적으로 정해 놓은 걸 보시는 것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3쪽이죠. 책 3쪽에 나와 있는 이제 기본 무역 규범 챕터 1입니다. 이 부분들 이제 학습을 쭉 하신 다음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으셨을 때 핵심 내용이 정리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 강의의 특성상 제가 모든 부분을 다 말씀드리기는 사실 힘듭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시잖아요. 시간이 많이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진행하는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최대한 좀 시험에 많이 나왔던 빈출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짚어가는 그런 식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그럼 4쪽으로 넘어가실까요? 4쪽으로 넘어가시면 어이구 제가 페이지를 넘겼네요. 네. 4쪽으로 처음 넘어가면 이제 무역기본법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무역에 대한 기본 법이 우리나라에 존재를 하죠. 첫 번째 과목이 무역과 관련된 기본 규범입니다. 규범, 법이죠.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법을 전공하지 않으셨다면 법이라는 게 참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거기다가 또 이제 이해하는 부분이라기보다 암기하는 부분이 좀 많아서 처음 공부하실 때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부분만 좀 넘겨가시면 그래도 이해도 좀 되고 재미도 있을 수 있는 그런 파트라는 거 처음부터 조금만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챕터 1 기본 무역 규범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총 이제 25문제입니다. 25문제 중에 총 10문제 정도가 나와요. 첫 번째 과목이죠. 25문제 중에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름 출제율이 꽤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책을 보시면 34쪽까지 4쪽부터 34쪽까지 약 15장 정도인데 거기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거의 한 장당 한 문제 정도씩 나온다라는 거, 굉장히 출제 비중이 높은 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꼭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해 두시고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진도를 한번 나가 보도록 하죠. 자, 기본법이랍니다. 말 그대로 무역에 관련돼서 기초가 되는 토대를 딱 다져주는 그런 법이라는 거겠죠. 우리나라의 이제 무역 기본법은 총 3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이 무역 기본법이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아셔야겠죠. 보시면 이제 무역 관리라는 게 무엇이냐? 국가가, 나라가 제도, 법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역 거래를 규제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무도 법을 어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무역을 진행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꼭 이제 나쁜 사람들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규제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무역 기본법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총 3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3가지가 다 중요해요. 첫 번째는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외무역법. 두 번째는 외국환거래법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관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제가 칠해놨죠. 말인즉슨 셋 다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모든 법들의 정의라든지 그 다음에 목적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시험에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요. 이 안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어떤 규정들에 대한 내용도 당연히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셋 다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대외무역법이라는 거. 물론 셋 다 문제가 나오지만 조금 더 많은 문제가 출제되는 게 대외무역법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법규별로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파는 건데 우리나라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해외죠. 외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국가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형태를 보통 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런 무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규제 통제를 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법이고요. 외국환거래법, 외국의 화폐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에 있는 다른 종류의 여러 가지 화폐가 있죠. 미국엔 달러, 일본엔 엔화, 중국의 위안화, 우리나라는 원화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화폐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화폐와 우리나라 화폐끼리의 거래가 생길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규제나 통제를 하겠다, 관리를 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외국환 거래법이죠. 다음 관세법입니다. 수출입 통관 및 관세 징수. 관세라는 건 수입할 때 우리가 이제 내야 되는 세금을 말해요. 세금. 그래서 수출 혹은 수입 때 발생하는 여러 가지 업무, 행정적인 업무에 대한 그런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관세법이죠. 자, 먼저 그 기본법 세 가지 중에 관세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참, 이 관세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4쪽에 보시면요, 4쪽 제일 밑에 그 세 가지 법 있죠. 대외무역법, 그다음 외국환 거래법, 그다음에 관세법에 대한 어떤 적용 범위나 목적이 적혀 있습니다. 제가 지금 PPT에는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적지 않았어요. 책으로 이제 필기하시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외무역법 먼저 보실게요. 적용 범위, 무역에 대한 전반적 관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목적을 한번 다 외워주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법이잖아요. 법률이다 보니까 어떤 목적으로 진행되는지를 객관식으로 잘 묻습니다. 다음 중 대외무역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관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하나하나 다 외워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외무역법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대외무역을 진흥한다. 진흥한다라는 건 좀 더 많이 일어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 누구는 막 불법으로 이윤을 창출하고 누구는 진짜 정직하게 해서 막 손해를 보고 그러면 안 되니까 누구나 공정한 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확립하겠다. 그다음에 세 번째 국제 수지 균형과 통상을 확대하겠답니다. 통상의 확대라는 것은 이제 수출 수입, 그 교역량, 무역량을 늘리겠다는 얘기고요. 국제 수지 균형.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면 많이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선 좋죠. 수출한다는 건 물건을 판다는 거잖아요, 외국에. 그러면 우리나라가 외국에 돈을 많이 벌어옵니다. 그래서 수출을 많이 하면 우린 좋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수입을 많이 하는 나라 입장에서는 아쉽잖아요. 내가 돈을 내고 남의 물건을 사오는 거야.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 하나만 이익을 보는 상황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도 수출을 했으면 이 정도 수입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수출과 수입의 균형을 좀 맞추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국제 수지 균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민 경제 발전을 도모하겠다, 이바지하겠다라는 거죠. 결국에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잘 돌아가게 만들자라는 법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 3, 4 딱 사지선다니까 뭐 3개 정도 올바른 거 해놓고 하나 이상한 거 딱 해가지고 함정 문제 내기가 쉽겠죠. 외국환 거래법 보시면 이제 외국환 거래와 뭐 대외 거래 자유 보장, 시장 기능 활성화, 통화 가치 안정을 도모하겠다. 결국엔 또 똑같은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렇죠? 통화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거. 통화라는 게 돈이거든요. 돈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는 거. 관세법 같은 경우는 이제 관세 부과 및 징수 세금을 내게 하겠고, 그 다음에 받아낸다라는 거, 징수, 수출입 통관에 적정한 거,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을 확보한다. 마지막에 또 똑같이 국민경제 발전을 이바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인 문제긴 하지만 이런 문제가 항상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워주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구성 분류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보지 않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용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곧 배우실 거예요. 뭐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는 뭐 통합공고, 수출입공고, 뭐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특정거래 형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뒤에서 나오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환거래법이나 관세법도 마찬가지예요. 뒤에서 다 내용이 나오니까 이런 걸 말하고 있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세법 보시겠습니다. 6조 우리나라 무역기본법의 3가지 중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관세법, 6쪽의 정의 한번 보실게요. 관세법이란 관세라는 게 이제 수입할 때 내는 세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관세의 부과 및 징수, 그다음에 수출입 물품의 통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을 하거나 그다음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행정 절차 그런 걸 통관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법으로 정해서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 관세, 세금을 우리나라가 많이 거두면 또 뭐 복지도 좋아지고 뭐 여러 가지 또 우리나라의 살림도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을 내서 우리나라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다음 관세법과 관련해서 또 모든 내용들을 다 집어넣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례법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을 또 새로 만들어 놓은 게 추가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것 중에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 우리나라가 물건을 많이 팔면 수출을 하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물품을 수출은 하고 싶은데 수출 물품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우리나라에서 안 나거나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요. 그럼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수입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나라가 수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원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는 처음에는 세금을 그대로 내지만 수출할 때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세 환급 특례법이라고 합니다. 관세 환급 특례법. 관세, 내가 냈던 세금을 환급 돌려받는 데 필요한 특례법, 법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FTA 관에서는 FTA 관세 특례법이라는 걸로 별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FTA 많이 들어보셨나요? 네, 뒤에서 다시 나오긴 할 거지만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ree Trade Agreement라는 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두 국가 간에 우리가 무역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장벽들, 특히 이제 관세를 좀 철폐하자, 그래서 무역의 좀 자유화를 추구하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들에 관련된 법을 또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이라는 게 있고 특례법 중에 관세 환급 특례법, 내가 냈던 세금 돌려받는 것과 FTA 관세 특례법이라는 게 또 따로 있더라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쪽에 또 동그라미 3번 보시면 관세와 함께 부과되는 내국세도 존재한다. 내국이라는 게 외국의 반대죠. 우리나라 안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안에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세금들, 그거를 내국세라고 합니다. 관세라는 거와 함께 내국세도 존재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 이제 부가가치세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요새 카드로 결제를 많이 하시죠. 그럴 때 항상 부가가치세 VAT, Value Added Tax라는 게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보통 10%죠. 우리나라 지금 부가가치세 10%인데 아무튼 부가가치세, 개별 소비세, 교육세 이런 여러 가지 내국세도 존재한다. 그러니까 같이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도 이제 기출 문제인데 뒤에서 다시 나올 거예요. 통관 같은 거 얘기 나올 때. 그래서 지금은 그냥 넘어가셔도 무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세법의 주요 내용 그러면서 구성 체계, 관세 제도 이렇게 있는데 기출 한 번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또 다시 재출제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넘어가셔도 무난할 것 같고요. 다음에 관세 징수 우선권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관세, 세금을 징수, 걷어내는데 우선권, 다른 세금보다 먼저 받아낼 수가 있는 상황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거냐? 첫 번째 동그라미, 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물품 같은 경우는 다른 조세나 채권보다 우선해서 징수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물건을 수입을 했어요. 외국에서. 근데 세금을 내야 돼. 근데 그 세금을 안 낸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관세청이나 이런 곳에서 화가 나서 세금 받으러 가야겠죠. 그럴 때 관세를 내야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다른 내국세, 교통세라든지 부가가치세 이런 걸 안 냈더라도 일단 그 세금보다 관세를 먼저 징수한다라는 거죠. 우선순위가 1순위라는 거죠. 근데 두 번째,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닌 재산 같은 경우는 관세를 안 내도 되는 재산 같은 경우는 관세나 다른 국세, 부가가치세나 교육세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가 똑같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라는 세금이 밀렸는데, 그죠? 이 동그라미 2번 같은 경우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닌 경우는 여러 가지 세금 5개가 만약에 밀렸다라고 한다면 그 10만 원을 5로 나누면 각각 2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2만 원씩 징수를 한다라는 것이고, 만약에 그 10만 원짜리 상품이 중에서 세금이 관세가 10만 원이 밀렸어요. 그다음에 다른 세금도 다 같이 밀렸어. 그러면 일단 관세 10만 원을 먼저 징수를 하고 남는 돈으로 나머지 세금을 징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내야 될 때는 우선권이 관세에 있고 관세 납부 대상이 아니면 모든 세금의 징수 우선순위는 똑같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세요. 이것도 시험 문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주 빈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관세법이랑 다른 법과 관계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책을 먼저 보실까요? 6쪽에 제일 밑부분에 있습니다. 밑에 보면 내국세법과 관세법의 관계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국세법, 우리나라 국내에서 여러분들이 내셔야 되는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법을 규정해 놓은 게 내국세법이죠. 그 다음에 이 관세법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일단 이걸 좀 말씀드리기 전에 법을 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법이라는 게 있고요. 말 그대로 대부분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이죠. 이게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례법.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FTA 관세 특례법이라든지 관세 환급 특례법 같은 것에 적혀 있었던 특례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일반법이라는 건 어떤 상황에서든 대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 특례법 같은 경우는 특정한 예에만 쓸 수 있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훨씬 적용 범위가 좁은 법이죠. 좁은 법. 그러니까 특정 상황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이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한다면 이 특례법을 먼저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특례법 우선 적용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특례법이 항상 일반법보다 먼저 적용이 돼요. 먼저 적용이 됩니다. 이것을 외워 주시고, 자, 내국세법과 관세법을 봤을 때 내국세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뭐 대부분의 세금을 관장하는 법입니다. 근데 관세법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니까 한국에서 내는 세금이긴 한데 외국에서 물품이 수입됐을 때만 세금을 내는 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국세법보다 훨씬 범위가 좁죠. 특정한 상황에만 세금을 내는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법 같은 경우는 내국세법보다 특례법에 위치해 있어요. 관세법은 특례법, 내국세법은 일반법이에요. 그래서 관세법의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세기본법과의 관계 보시면, 자, 국세기본법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있는 세금들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입니다. 이거는 일반법이에요. 누구에게나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근데 관세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 물품의 세금을 좀 징수하는, 부과하는 특정한 예에만 사용되는 법이죠. 그래서 또 특례법입니다.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내국세법과 국세기본법에 의해서 비교를 해보면 관세법은 특례법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례법과 그다음에 관세법과의 관계를 한번 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관세법, 일반법들에 비해서는 그 특례법의 위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름 자체에 아예 특례법이라고 적혀 있는 법들에 대해서는 관세법이 일반법으로 들어가요. 자, 관세법 같은 경우는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을 관장하는 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면 관세환급 특례법 같은 경우는 그 수입 물품 중에서 내가 물건을 수출하기 위해 들여온 물품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법이에요. 관세법보다 훨씬 더 적용 범위가 좁죠. 특례법입니다. 그래서 관세법보다는 관세환급 특례법 혹은 또 FTA와 관련된 법을 지정해 놓은 FTA 관세 특례법 같은 경우는 훨씬 우선순위가 높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관세법보단 특례법, 이 특례법이라는 이름 들어가는 법들의 우선순위가 훨씬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FTA 관세 특례법 및 관세환급 특례법과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TA 관세 특례법 먼저 보시면 일단 관세법, 그 다음에 FTA 관세 특례법 이 두 개가 상충되면 특례법이니까 FTA 관세 특례법이 먼저 적용이 되는데 거기다가 또 FTA 관세 특례법이랑 FTA 협정이라는 게 상충된다. 그럴 때는 FTA 협정이 최우선 적용된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시면 일단 FTA 협정이라는 건요, 우리나라와 다른 어떤 외국의 국가가 이렇게 뭐 무역 협정을 맺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나라 국내의 법을 넘어서는 다른 나라와의 약속이에요. 그죠? 그래서 외국 간의 또 국가 간 협정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뭐 국내법이든 특례법이든에 대해서 우선적인 적용 순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외국과의 협정이 제일 우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특례법, 그 다음에 일반법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TA 같은 경우는 FTA 협정, 외국과의 협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 그 다음에 적용되는 게 FTA 관세 특례법, 그 다음에 관세법, 그 다음에 뭐 내국세법이나 국세기본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환급 특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관세법에 대한 내용은 얼추 정리가 돼요. 별거 없죠, 사실. 네, 그렇습니다. 관세법은 크게 시험에 뭐 중요한 부분이 별로 없어요. 외우시기만 하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된 것만 암기해 주시면 돼요.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국가 간의 협정, 국제 협정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고요. 그 다음에 특례법, 그 다음에 관세법, 그 다음에 뭐 내국세법 및 국세기본법, 여기 일반법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처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무역기본법의 두 번째 법입니다. 대외무역법입니다. 대외무역법 7쪽부터 8쪽 이렇게 나와 있네요. 7쪽 맨 밑에 보시면 약간 도표로서 뭔가 법에 대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법 밑에는 시행령이라는 게 있고 규칙이라는 게 있고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규정이라는 거. 근데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수출입 공고라는 게 보이시죠? 수출입 공고, 그 다음에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그 다음에 통합 공고, 요 세 부분, 요게 세 개가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자, 한 장 넘기고 8쪽으로 가봅시다. 대외무역법이라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길게 뭐가 적혀 있습니다. 노란 부분 외워주시면 됩니다. 1번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무역 많이 하고, 두 번째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다들 공평하게 평등하게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국제수지의 균형, 수출입 금액을 비슷하게 맞추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통상의 확대, 무역 많이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죠. 그래서 밑에 보면 동그라미 1, 2, 3, 4, 5번 5개 나와 있습니다. 사지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에 3개 골라서 시험 내놓고 하나 이상한 거, 뭐 외국환 거래법이나 아니면 관세법 내용 섞어서 다음 중 대외무역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돌아가면서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대외무역법, 관세법, 그 다음에 외국환 거래법의 목적을 묻는 그 문제들이요. 다음 대외무역법의 성격 보실까요? 성격. 자, 기본법, 일단 우리나라 수출입과 관련된 대부분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기본적인 법률이더라. 그다음에 규제 최소화, 뭐 우리나라 수출을 진흥하는 정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뭐 석유가 나지도 않고요. 뭐 무슨 석탄이나 철광석 무슨 이런 것도 잘 나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가진 게 인적 자원, 사람들입니다. 사람 자원, 인적 자원. 그래서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역을 통해서 수출입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를 좀 최소화하겠다. 많이 해라. 우리 너한테 통제 많이 안 할게. 최대한 많이 해. 돈 많이 벌어와. 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진흥법, 규제를 최소화하면서 많이 해라. 무역량을 늘리자. 라고 동기부여 계속 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 위임법, 모든 걸 대외무역법 같은 경우는 산업자원통상부라는 곳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서 하나에서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워낙 광범위한 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작은 일들은 다른 사람에게 좀 넘겨서 야, 너한테 좀 부탁할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위임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임법.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나눠준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대외무역법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네요. 기본 원칙. 첫 번째 동그라미,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네, 뭐 무역 제한 최소화, 위임이나 위탁 나 혼자 다 못한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 부분 목적 5개 정도 외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기존의 대외무역법, 예전의 대외무역법이랑 그 다음에 지금의 대외무역법의 성격이 약간 바뀌었다라는 거, 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한번 보시면 예전법은 보호무역의 성향이 있었더래요. 수출을 진흥한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가 물건을 외국에 많이 파는 건 좋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근데 우리나라가 외국의 물건을 사오면요,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나 그거 싫어. 우리나라가 돈 많이 버는 게 좋아. 수출 많이 해라는 거예요. 수입 별로 하지 말고 수입 많이 해. 수입 많이 하지 말고 수출을 많이 해.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호할 거야 라는 주의를 예전에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는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많이 시행을 하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 최근에 들어서는 자유무역 성향, 그러니까 뭐 수출이나 수입을 동등하게 다 많이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추세가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유로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가끔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외워주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었던 관세법이랑요, 그 다음에 이 대외무역법을 봤을 때 무역의 대상을 보는 시각이 서로 달라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한번 봅시다. 일단 대외무역법 상에서 무역의 대상이란 유채물, 있을 유자에 이제
뭐 몸체 이런 거잖아요. 형태가 있는 상품, 물건 이런 것들을 유체물이라고 합니다. 뭐 핸드폰, 컴퓨터,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 다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제품들을 유체물이라고 합니다. 유체물은 무역의 대상입니다. 대외무역법 상에서. 단 예외가 있습니다. 어떤 유체물은 아니냐? 뭐 지급수단, 돈, 뭐 수표, 그 다음에 증권, 채권, 돈을 좀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거 있죠. 어음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제외되더라. 돈도 어떻게 보면 그 지폐도 눈에 보이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제외된다라는 거. 물론 특별한 상황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제외. 다음 두 번째, 용역입니다. 용역. 한국말로 용역이라고 하면 그게 뭐지라고 이제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화에서 보면요, 그 뭐랄까 우리 수트를 이렇게 쫙 차려입으시고 연장을 들고 여러 가지 시위를 막 막아주는 막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용역을 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용역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으실 수도 있습니다만, 용역이라는 걸 영어로 말하면 서비스입니다. 무형의 재화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에게 어떤 걸 해주겠다라는 거, 뭐 회계 컨설팅이라든지 법과 관련된 내가 뭐 재원을 해준다든지 상담을 해준다든지 경영 관련된 컨설팅을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 용역 서비스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무역에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입니다. 무채물, 어떤 뭐 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나 프랜차이즈 같은 거 권리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있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도 이 무채물이라는 형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런 것도 이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무역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유채물, 물론 이런 지급수단을 제외하고 유채물과 용역과 무채물 모두 다 수출입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수출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세법 같은 경우는요, 요거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관세법은 이 중에서 유채물만 수출입 대상으로 봅니다. 용역이나 무채물은 무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 관세 지급 대상만을 그 무역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상에서 다루는 무역의 대상이 다르다는 거, 이것도 거의 뭐 90% 이상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냐면, 다음 중 대외무역법 상에서는 무역의 대상으로 보지만 관세법 상에서는 무역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면서 뭐 용역이나 무채물과 관련된 어떤 종류들을 객관식 보기에 내놓죠. 그러면 그걸 딱 골라주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9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대외무역법 상에 이제 무역의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까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대외무역법상 무역거래란 수출입 통관 절차를 거쳐서 물품의 이동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무역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외국으로 물건이 이동한다든지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온다든지 그런 것들 당연히 무역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상황을 더 무역거래로 봅니다. 어떤 상황이냐? 국내에서는 대금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A라는 회사랑 B라는 회사가 다 국내에 있어. 다 국내에 있어가지고 돈은 우리나라 안에서 한국에서 결제를 합니다. 그런데 물건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그것도 무역으로 본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면 외국에 어떤 회사가 있는데 그게 지사가 있고 본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미국에 있는 본사, 미국 본사와 그다음에 미국에 한국 지사가 있다고 칩시다.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한국에 어떤 수출상이 있다고 치는 거죠. 그래서 이 미국의 본사가 있는 한국의 지사 회사가 한국 수출상이랑 물건을 사고 팔자라고 계약을 맺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결제는 이 한국 지사가 한국 수출상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돈은 결제가 돼요. 국내에서 대금은 결제가 됩니다. 그런데 물건은 한국 수출상이 미국 본사에게 보내요. 그러니까 돈 같은 경우 대금 결제는 국내에서 이루어졌지만 물품의 이동은 한국과 외국, 타국 간의 물품이 이동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역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 상황이 있겠죠. 대금 결제 같은 경우는 미국 본사가 우리나라 수출상에게 해줬는데
물품은 한국 수출상이 한국 지사에게, 그러니까 대금은 외국 간 결제가 됐지만 물품의 이동이 한국 국내에서 이루어졌어요. 그거는 무역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타국 간 대금 결제, 국내 간 물품 공급은 무역 거래가 아니다. 왜냐? 우리 물건 자체가 우리나라 국내에서 이동했기 때문에 통관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행정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역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7번째 내용입니다. 자유로운 수출입의 원칙이라고 되어 있네요. 아까 대외무역법이라는 게 규제를 최소화한다라는 내용이 있었죠. 기억나십니까?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대외무역법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무역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 뭐 이 내용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그렇고요. 항상 단골로 시험에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쪽으로 넘어가실까요? 10쪽으로 넘어가시면 대외무역법의 관리 체계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무역이라는 게 물건을 외국 간에 이제 사고 파는 관계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뭔가 뭐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야 됐고, 그다음에 뭐 자본, 돈도 어느 정도 있어야지 가능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무역업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자격을 관리를 하는 걸 무역 주체에 대한 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체라는 게 말 그대로 내가 메인이 돼서 무역이라는 걸 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무역업이라는 거, 무역업이라는 회사 어떤 사업의 형태는 예전에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 얼마 이상, 뭐 직원은 몇 명 이상, 뭐 이런 것들 자격이 있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규제가 없어졌어요. 자유화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1월에 마지막 최종적으로 무역업이라는 게 완전 자유화되었다.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아무나 해도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냥 사업자 낸 다음에 바로 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 지금 수출을 진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무역관리사에서 이런 2000년 1월이라는 날짜도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외워주실 필요가 있어요. 무역업이 완전 자유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1월부터다라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뭐 개인이라든지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무역업 고유 번호라는 걸 다 발급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주민등록번호 있으시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역하는 사람들에 대한 주민등록번호다라는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무역업 고유 번호라는 걸 제공하는 사람은 한국무역협회장이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인데 그걸 모두 다 하려니까 너무 힘들어서 한국무역협회장이라는 사람에게 넘겨줬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로 그렇게 아직까지는 어려운 내용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무역 객체 관리, 무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대상들이 있겠죠. 뭐 제품이라든지 상품, 서비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 법은 이제 수출입 공고라는 거, 통합 공고, 전략 물자 및 기술 수출입 공고 등으로 이루어진다. 요 세 가지. 아까 이제 대외무역법 처음 할 때 표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죠? 요 세 부분이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더 강조를 드리고 이번 첫 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외무역법이라는 거죠. 무역업자, 무역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자격을 심사를 했었습니다. 예전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 자유화됐고 그 시기는 2000년 1월이다라는 거. 2000년 1월부터 무역업이라는 게 완전 자유화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할 수 있게 됐다. 대신에 하려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무역업 고유번호라는 걸 한국무역협회장에게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무역을 하게 되는 그 대상들, 뭐 제품, 상품, 뭐 유형이든 무형이든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통제를 받는다. 완전 뭐 다 자유화되는 건 아니고 어떤 것들은 수출입이 가능하고 어떤 건 안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정해놓은 것들, 그게 수출입 공고라는 거 하나, 두 번째 통합 공고, 세 번째 전략 물자 기술 수출입 공고라는 거, 이 세 가지 법으로 정하고 있더라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두 번째 강의에서 연속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강의일 텐데요. 네, 어떻게 강의가 매끄러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좀 여러분들도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저도 또 열심히 하다 보면 좀 같이 늘어나지 않을까, 더 열심히 더 훌륭한 강의, 그다음에 시험 성적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첫 번째 강의 다들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